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3일 PwC M&A 센터장 정경수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벌써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 하루 더 근무하면 이제 즐거운 연휴와 함께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M&A 시장도 이제 추운 겨울과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훈풍과 함께 봄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 3일 PwC 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 박대준 대표님의 오프닝 리마크스로 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많이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3일 회계법 딜 부분을 맡고 있는 박대준 대표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M&A를 주제로 하는 이런 대규모 세미나는 사실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잘 될지 염려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관심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또 투자 심리 위축, 지정학적 갈등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생존에 대한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저희 PwC는 이런 기업의 고민을 좀 함께하고 또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양한 시장 지표와 서베이 그리고 저희 3일과 PwC 글로벌에서 나온 그런 분석을 토대로 2024년 M&A 전망을 개괄적으로 좀 전달드리고자 하고요. 또 M&A에 있어서 기존의 수익성 강화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의 전략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중 몇 개의 섹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저희 이번 24년 그 M&A 전망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 올해 경제 전망은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약세장이 마무리되면서 움츠려들었던 M&A 활동은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PwC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저희 PwC 내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섹션까지 함께 해주셔서 2024년의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로 그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세미나 끝나고 저희가 피드백 설문지를 발송해 드릴 거니까 거기에 이제 작성해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2024년 경제 및 M&A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경제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은영 우리 3일 PwC 경영연구원의 매니징 디렉터님께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발표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발표를 맡은 3일 경영연구원의 이은영입니다. 오늘 저는 M&A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M&A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시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 그 전체 시장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상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단어가 뭘까를 보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아시다시피 투자자나 아니면 모든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 있어서도 가장 다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뭐 나쁘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글로벌로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이걸 어떤 대안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초에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올해 그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회도가 됐던 게 폴리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다중 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가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위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23년에 최대의 화두가 됐던 게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불확실성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도 높지만 그에 대한 규제나 제어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클 거라는 위기감이 지금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것이 글로벌 리스크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리스크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글로벌로 공통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정치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면서 글로벌의 경제 체제가 다 변했습니다. 과거 90년대 이후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세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계화가 단절이 됐고 이제 자국 이기주의 위주의 그런 글로벌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효율보다는 안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런 글로벌 리스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의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외에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저희의 24년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그동안 다양한 리스크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수출 위주의 나라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보다 더 지지부진한 게 한국 경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골디락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말하고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로 인한 골디락스 경제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린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저금리 상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질적으로 중금리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성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 관리이긴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질서 있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올해뿐이 아니라 향후 2, 3년 내에 우리 경기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4년은 작년보다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바뀐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체질을 좀 개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중에서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아시죠?
글로벌의 인구의 50% 이상이 선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4월, 미국의 11월. 그 전까지는 어쩌면 회피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올 폭풍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약간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이제 약간 우울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세계의 경제의 발전 흐름을 봤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발전을 해왔고요. 그 발전의 원동력에는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 혁신의 분야에 우리가 적절히 투자를 한다면 글로벌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될 수 있고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저희가 키워드 중에 저희가 3개를 잡았습니다. 24년은 SOS의 해다. 어떻게 보면 위기에 저 위험해요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성의 S, 그리고 인구 오너스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양가족은 늘어나는데 생산 인구가 자꾸 줄어서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시대. 이게 인구 오너스 시대입니다. 2의 O. 그리고 공급 제약의 시대의 S. 예전에는 수요 위주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급을 누가 적재적소로 잘하느냐. 이것이 경제의 발전에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SOS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어려운 SOS 시대에 디지털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아닌 이제 필수 요건이 접목되면서 저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유망 분야를 6가지로 다 해답을 드리자면 앤서라는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AI 아실 거고요. 그리고 넷제로.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이게 너무나 트렌드고요. 또 하나는 개인화, 탈중앙화를 얘기하는 웹 3.0. 그리고 일렉트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전동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3가지 SOS를 대변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로보틱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6가지 분야에 누가 먼저 적절하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SOS 시대에 정확한 앤서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발표는 마치고 본격적인 M&A 세션으로 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은영 매니징 디렉터님께서 그 SOS 앤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의 M&A 고민에 대한 SOS에 대해서 저희 3일 PwC가 좋은 앤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세션의 2번째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세션은 저희 딜 부분에 유길주 부대표님께서 이러한 경제나 산업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2024년 M&A 시장과 시장 및 전망에 대해서 시사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일의 기업인 딜 부문의 유길주 부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PwC 글로벌에서 발간한 2024 M&A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2023년 M&A 시장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2024년 M&A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섹터별로 무엇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우리 M&A 시장 참여자들한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M&A를 위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 방향을 갖고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M&A 시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2021년을 고점으로 해서 2년 연속 침체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2003년 하반기에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대비 1.5%가 증가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증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03년에서 전기 대비해서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에서 각각 12%와 17%가 감소해서 글로벌 시장과 유사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섹터별로는 조금 글로벌과 국내 시장이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글로벌의 경우에 전체 거래 금액 2.5조 달러 중에서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가장 크게 차지했었고,
반면에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 681억 달러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한정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23년의 국내 시장은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대비해서 거래 건수는 오히려 한 5%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금액은 13%가 감소했습니다. 이 의미는 중소형 거래들은 늘어났는데 메가딜에 대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소극적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글로벌과는 다르게 국내의 경우에는 에너지 유틸리티 부분에서 가장 61%로 감소폭이 컸고, 그 다음에 금융, IT 통신 미디어, 산업재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과 국내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의 경우에는 에너지 유틸리티 부분, 그리고 IT 통신 미디어 부분의 비중이 높았고, 국내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제조 강국답게 산업재와 자동차 순으로 거래 금액 비중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헬스케어 비중이 작년에 높았던 이유는 셀트리온 그룹에서의 대규모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거래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해당 섹터는 다른 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2023년을 한번 돌아봤고요. 2023년 M&A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부제인 실버 라이닝이라는 그 부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년간의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2024년부터는 M&A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신호로서 우리가 세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예상이 있어서 금융시장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거시경제라든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고 리스크에 대한 어떤 민감도도 많이 저하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M&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매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모펀드의 드라이 파우더가 4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있다, 그리고 M&A에 대한 기대 수요가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 봤을 때도 2년간 시장 침체로 인해서 매각 예정 자산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AUM 규모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PE의 AUM 규모가 2배 이상 급증을 하고 있고요. PEF의 일반적인 투자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4, 5년을 고려했을 때 엑시 시점이 도래한 임박한 그런 포트폴리오 매물들에 대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IPO 시장 부진도 결국은 M&A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IPO 시장에서 실패했던 기업들이 M&A를 대안적인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고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우리 이은영 학무가 메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화와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 고령화로 대변이 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발빠르게 우리 기업들이 그들의 본질적인 비즈니스를 본질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 또한 M&A 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시장으로 좁혀서 전망해 보면 글로벌 시장보다는 다소 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수금융을 포함한 시장 내에서 실질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거시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히 메가 딜에 대한 딜 가뭄은 202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 구조조정 관련된 매물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 간의 밸류에이션 갭이 점차 좁혀지면서 이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대형 딜보다는 시장 변동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중소형 딜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메가딜의 경우에도 역발상을 한번 해보면은 차별화 차원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로서 빠른 어떤 선점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있다고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도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인데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비핵심 사업에 대한 매각 등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대한 활동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인 AI, 로봇, 모빌리티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M&A 구매자라고 볼 수 있는 사모펀드 영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아웃 펀드입니다. 그동안의 자본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사상 최대의 펀드레이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포트폴리오의 엑시트 타이밍이 도래한 매물들이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사실 조금 아직도 우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벤처 캐피탈들의 자금 여력이 상당히 급감해 있고, VC들의 조력을 받아 성장하던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부족한 스타트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인데요. 부동산도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금리 상승이 정점에 달했다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확산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투자 방향과 관련돼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탈탄소와 그리고 디지털화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투자 영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에는 각국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해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대체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트랜짓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모채권입니다. 사모채권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장기 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드라이 파우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M&A 시장 회복에 큰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산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소비재 부분인데요. 소비재 부분은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수품에 대해서는 저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질 것 같고, 개인의 성향이나 만족, 선호를 대변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이라도 기꺼이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친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그리고 사업부 통폐합 또는 제품 카테고리의 통폐합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볼트온 전략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본 집약적인 부동산과 같은 비핵심 자산들은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부고프하고 난 전략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CM 관련된 미래 산업 관련돼서는 ESG 측면에서는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대체 식품과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푸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장 산업으로서 HMR이라든가 반려동물 관련된 투자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분야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헬스케어 영역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대형 글로벌 파마들이 주력 제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서 새롭게 R&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키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든가 비용에 많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기 위한 AI 기술에도 관심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에 또 부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력난과 의료 원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디지털 의료 기술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대형 제약사들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바이오테크에 대한 인수나 투자, 그리고 CDO, CDMO 인수 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시고요. 디지털 관련된 AI 기반의 신약 개발 기술이라든가 판독 진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수술 로봇이라든가 헬스 로봇, 디지털 의료 기술과 관련된 그런 투자와 인수에도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외 모두 좀 저조했던 금융 섹터를 보면, 금융 섹터의 가장 큰 화두는 고금리 하에서의 건전성 관리입니다. 결국은 자산의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PF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강화를 계속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정보 축소라든가 인력 감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국내는 더 이상 성장세가 멈췄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 클리너 차원에서의 NPL 매각이라든가 계열사 부동산 등에 대한 비핵심 사업 매각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지털 측면에서의 온라인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챗봇, 그리고 온라인 채널과 소비자 관련된 빅데이터 투자,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인수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영역을 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했고, 반면에 국내는 저조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 전기 및 열의 생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철강, 화학, 산업 공정 순인데요. 전기와 열의 생산, 저장, 분배, 배분, 그리고 사용, 전 영역에 걸쳐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M&A 시장 참여자들한테 주는 시사점은 에너지 생산 영역에 있어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CUS라고 얘기하는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저장 관련돼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 전기 수소 충전소, 그리고 배분과 관련돼서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선박으로 대표되는 최적화 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폐 가전과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 분야,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들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이들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재 자동차 보겠습니다. 산업재 자동차의 가장 큰 핵심은 포트폴리오 최적화입니다. 비핵심, 돈은 벌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부족한 그런 비핵심 사업에 대한 매각이 활발해질 전망이고, 새로운 기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 규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선 자동차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탄소 감축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술 확보, 그리고 탈탄소와 공급망 안정화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신기술 확보 측면에서 미래차와 자동화와 관련된 AI 로봇 등에 대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고요.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전기화와 관련된 추진 동력을 변화하기 위한 기술에도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부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어떤 투자,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도 여전히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IT, 통신, 그리고 미디어 영역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에는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결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구매자의 신규 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업종에 걸쳐서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융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역시나 AI입니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즉 생성형 AI 관련된 기술, 온디바이스 관련된 기술들,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나 기계, 헬스케어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함, 기술 융합, 소위 얘기하는 빅블러 시대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전체 시장에 대한 한번 전망을 해봤고 주요 산업별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M&A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 투 트랜스폼, 이것은 PwC 글로벌이 최근에 새롭게 내건 슬로건인데요. 즉 혁신을 위한 M&A를 준비하고 M&A를 통해서 그 혁신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M&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의 필수 요소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기업 아이덴티티의 변화입니다. 기업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조직 문화를 잘 이해하고 M&A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기술력입니다. 성공적인 M&A와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은 그야말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통한 타 기업과의 시너지, M&A 시너지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운영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통합 절차를 통해서 대규모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MI 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입니다.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통합 절차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실제 통합에 들어갔을 때는 통합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장표인데요. 이상에서 설명드렸던 M&A 시장에 대한 전망,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를 관망하고 꿰뚫고 있는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고려해서 투 트랙의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 측면에서 메가 트렌드는 지속 가능성 이슈, 공급망 제약, 그리고 고령화로 대표되는 실버 경제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서 인공지능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기술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M&A 전략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래 산업으로 전환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나눠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강화시키는 측면, 그리고 인건비 절감과 고령화에 대비한 자동화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되겠습니다.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ESG와 첨단 기술 확보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첨단 기술 확보 측에서는 AI와 로봇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각 섹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떤 투자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섹션 2와 섹션 3에서 다른 발표자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M&A 시장을 전망해보고 산업별로 어떤 것이 키워드가 되는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M&A 시장 참여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길주 부대표님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는데요. 좀 전에 저희 유길주 부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M&A를 통한 혁신 전략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PwC 글로벌에서는 요즘 좀 전에도 소개된 트랜잭 투 트랜스폼, 이게 뭐 힙합 가수의 라임 같이 이렇게 TTT로 되는데, 결국에는 끊임없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를 위해서는 이제 트랜잭션을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활용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의 첫 번째 그 발표는 저희 BTS 센터의 김홍동 파트너님께서 그 수익성 강화와 관련된 사업적 재편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참고로 BTS 센터는 뭐 방탄소년단의 무슨 아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비즈니스 턴어라운드 서비스 센터의 그 약칭입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소개받은 BTS 센터 김홍동 파트너입니다.
저는 일단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일단 거시적 요인 및 사업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뒤에 인수 측 및 매각 측에 대한 사업 재편의 목표, 그리고 각 사례들, 그리고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BTS 센터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번 저도 BTS 센터 다시 한번 소개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핸드아웃 나눠주신 부분들이 있으신데, 거기에 다른 강연자분들께서는 소속을 보시면 이분들이 어떤 섹터에서 전문가로서의 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BTS는 이게 보통은 단어도 좀 생소하시고 보통 가요업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라고 생각이 드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PwC 컨설팅이랑 같이 사업 진단, 전략 수립, 사업 구조 개편, 운영 개선 방안, 구조 조정 전략 및 실행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고객사분들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 및 지속적인 증가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제 세션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 사업 재편을 하기 위한 그 거시적 요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시적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SOS 및 디지털 기반의 급격한 기술 개발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수요 위축 및 경기 침체, 또한 자본시장의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500대 기업 상장사의 영업현금 흐름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2년 전 대비해서 영업현금 흐름이 약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사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하여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 측의 사업 재편 목표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인수 측의 사업 재편 목표에 대한 가장 기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저희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속 답은 새우의 몸집을 키운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고래들의 사이에 있는 개별 기업들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사례에서 보시면 저희 일단은 세 가지 목표를 확대, 전환, 생존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먼저 확대 부분 보시면 저희 개별 기업들은 관련 산업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바잉 파워를 제고하며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고 핵심 기술 및 역량 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드라마에서는 하나 정도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한 발 물러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고래 사이에 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익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 기존 사업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기술 투자에 대해서 회사의 기반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기업을 확대를 하거나 또는 전환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외피를 단단히 하고 고래의 등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으로 본다면 상장 유지 조건의 충족, 채권자 요구사항이라든가 주주의 투자 조건 이행, 각종 재무제표의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이 당면한 제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재편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희 하나그룹은 2013년도에 약 1조 200억 원 약간 안 되는 매출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때 카이, LIG, 삼성의 방산 부분이 약 1, 2, 3위 정도를 차지하고 계셔서 있었으나, 그 이후에 저희 삼성의 탈레스랑 테크윈을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약 2조 6천억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였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방위사업 및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환 사례입니다. SK건설에서 사명까지 변경한 SK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목표를 친환경 사업 분야, 특히 폐기물 및 수처리 사업 부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EMC 홀딩스를 인수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대원 그린에너지, 세안환경, 도시환경, 센바이로 등을 인수를 하시면서 그린 사업형 밸류체인으로 사업을 재편하셨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건설업계가 갖고 있었던 낮은 PBR을 보완할 수 있게 가치가 높은 친환경 사업에 진출하는 사업 재편을 달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의 사례로는 제가 생존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HLB가 FA를 인수하셨던 케이스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HLB가 2019년도부터 3개년 동안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시다시피 코스닥 상장시장에서는 4개년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도에 HLB에서는 체외 진단 기업인 FA를 인수를 하셨고, 2022년 초에 흡수와 합병을 통해서 2022년에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관리 종목에서 권리 종목 지정이 되는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사업 재편을 달성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사업 재편은 개별 건별로 특수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통해서 사업 재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도 않고, 여러분께서 선택하셔도 그게 꼭 그렇게 된다라고 보증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수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보통은 사업 재편 목표로 할 때 검토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은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기존의 인수실사 및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실 때 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 추가적으로 사업 재편 목적으로 인수실사 및 밸류에이션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너지, 즉 밸류원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 측의 사업 재편 목표 및 케이스, 그리고 주요 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향후 M&A 시장은 인수 측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각 측에서는 사업 재편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인수 측의 사업 재편 목표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십니다. 저분들이 왜 사업 재편을 하고 무엇을 인수하실 건지를 검토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딜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신속하게 딜을 하실 수 있도록 딜 레디 상태를 항상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도를 통한 사업 재편에 대한 목표 및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매각 측의 사업 재편 목표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매각하고,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자금 또는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의 매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미래 비전과 장기 성장 로드맵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지속 가능한 장기적 성장 동력을 위해서 기존의 매각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성장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향후 사업 부분이 향후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요로 하게 된다면 회사가 그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여 어떤 시점에 고점에서 매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유동성 확보 부분입니다. 저희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바이오 산업이 별로 좋지를 않았는데요. 이때 CJ 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바이오 웹이라든가 지상지, CJ 셀렉타 등을 매각을 하여 한 8천억 정도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장기 성장 전략 일치 부분입니다. SKC 같은 경우 케이스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SKC는 2차 전지 및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삼았습니다.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기존의 주력 사업부였던 폐필름 사업부를 한행컴퍼니의 매각을 진행을 하셨고, 이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 및 사업 투자와 관련된 얼라인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두산 프로젝트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각을 통한 사업 재편에 여러 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포함이 시킨 내용들이고요. 여기 두산그룹에서는 예전에 조선기자재 공급업을 수행하셨던 두산엔진을 비핵심 계열사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산엔진은 저희가 들어갔을 때 3개년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TFT를 구성을 했었고, 당시에 인더스트리 현황, 경쟁 상황,
향후 전망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부별로 운영 전략을 뽑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산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산출된 운영 전략을 통해서 축소 또는 중단을 수행하여 조직을 슬림한 상태로, 그리고 매각을 위해서 향후 전망을 분석해서 매각 타이밍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조선업이 업턴이 돌아왔을 때 저희는 매각 준비를 진행을 하였고, 이때 두산 엔진을 인적 분할하여 그룹사에 포함된 부분은 비영업 자산으로 포함하여 그룹사로 합병을 시켰고, 엔진 사업부, 기존의 수익이 나던 엔진 사업부는 PE 쪽에 매각을 진행하여 사업 재편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저희 사업 재편을 위한 매각 측의 이유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매각을 통한 사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 측의 밸류업 포인트인 왼쪽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매도 쪽에서는 이 주요 고려 사항에 대비한 매도 쪽 주요 고려 사항을 계속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요약하자면 현재 M&A 시장은 향후에 일정 기간 동안 매수자 우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 쪽에서는 인수인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매각 전략이랑 포트폴리오 점검을 수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간 단축과 비용 단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매각을 통한 사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업 재편 시 인수 또는 매각 측면에서 목표, 그리고 사례, 주요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향후에 기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수익성 강화 및 보존,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이행하는 데 저희 세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동 파트너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인수 및 매각 측 각각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요즘 가장 화두죠. 산업 전반이든 실생활이든 AI가 이제 다 붙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I 시대의 M&A 전략이라는 주제로 저희 통신산업 리더인 홍성표 파트너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텔코와 인더스트리얼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표 파트너입니다. AI 시대 M&A 전략,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급성장하는 AI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분은 최근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앞에서 AI라는 주제를 여러 번 언급해 주셨고,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의 메인 키워드도 AI, 지난달에 열렸던 미국 CES 주제도 결국은 AI였습니다. 잠깐 과거로 되돌려 보면 2007년, 8년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고 안드로이드 폰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미래 산업이었죠.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게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I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공기처럼 지금 현재 바뀌고 있고 조만간에 좀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대표 주자, 누가 뭐라 그래도 오픈 AI죠. 시작된 지 서비스를 딱 하자마자 5일 만에 100만 명, 2개월 만에 1억 명, 지금은 더 훨씬 많이 늘었죠. 실제로 이번 달 현재로 10개월 전보다 회사의 가치가 3배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 회사가 3배를 10개월 만에 상승했다? 쉽지 않죠. 왜 그러면 저 회사의 주가가 저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빨리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AI는 AI 자체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전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화이트 컬러, 저희의 전문직 서비스를 제일 많이 대체할 게 AI다. 뭐 저희도 회계법인이긴 하지만 저희 서비스도 상당히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액센추어 보고서를 보시면 모든 인더스트리의 거의 효율화를 2배 가까이 달성한다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제일 오른쪽 위에 전문가 서비스는 뭐 당연히 변호사, 의사, 뭐 건축 설계사 이 서비스들을 자료 조회를 통해서 좀 더 적합한 솔루션을 저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거의 자동으로 내줄 가능성이 지금 현재도 높고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서 뭐 콜센터 직원을 AI로 대체했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고 그거는 단지 시작이었던 것 같고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투자 사실 AI가 더 잘할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를 실제로 AI가 한다 그러면 뭐 체스나 뭐 바둑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 헬스케어 뭐 데이터의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에게 딱 적합한 치료법, 예방법 누구보다 잘 만들어 줄 겁니다. 뭐 의사한테 물론 가긴 가겠지만 의사가 AI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아마 솔루션을 좀 더 정확하게 주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오픈 AI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소라죠.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자연어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뭐 밤거리에 일본 동경에 걷고 있는 여자를 보여줘, 동영상을 보여줘. 그냥 1분 안에 그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 거의 영화를 찍듯이. 이런 서비스는 지금 현재 게임 회사 또는 엔터 회사 이분들의 또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죠. 더 밑에 있는 모빌리티와 그 로보틱스는 뭐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이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AI 관련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1위죠. 그리고 다 AI 한다 그러면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서 투자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중국도 생각보다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글로벌 2위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미국만 해도 레귤레이션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AI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단히 빨리 적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쭉 보시면 6위쯤 있습니다. 뭐 6위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민간의 투자 M&A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 하시는 돈의 규모가 1, 2, 3, 4, 5위 대비해서 상당히 작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AI라고 했을 때 보통은 밸류 체인을 피라미드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AI의 제일 기반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엄청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제일 강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플레이어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지금 제공하는 뭐 특히 대장주 엔비디아 뭐 최근에 시가총액이 뭐 미국에서도 한 2, 3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있고 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 많이 하죠. 이 모델에 제일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 경영권을 거의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주자 오픈 AI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2위 업체 정도 되겠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저 회사가 저 글로벌 나름 2위 업체고 오픈 AI의 스타트업의 창립 멤버들이 나와서 일찌감치 또 만든 또 다른 회사입니다. 저 회사 등등은 앞으로도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일 위에
사실 저희가 LLM 모델이라고 하지만 실생활에 와닿으려면 우리가 뭐 아이폰에서 그 앱스토어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아 쓸 때 제일 큰 효용을 느끼잖아요.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들이 더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라미드의 밑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쪽의 M&A 트렌드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장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위에 부분이 인프라 회사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구글 등이 더 위에 있는 아까 오픈 AI 또는 클로드라는 자기만의 또 그 LLM 모델을 개발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등이 A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위에 있는 앱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에코시스템에 더 많은 참여자가 생길수록 본인들의 파이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플랫폼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죠. 왼쪽에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던 내역이 나오는데 투자액이 13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국 회사가 뭐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두 번째, 아마존하고 구글이라는 회사, 여기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속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저 회사들이 투자한 데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저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빌리언 달러 투자가 기본입니다. 뭐 빌리언 달러 투자라고 하니까 사실 한국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좀 의문은 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SK텔레콤도 엔스로픽에 이미 작년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돈 규모는 저 구글이나 아마존만큼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런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회사도 이미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그건 그 동네 얘기겠지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추가로 뭐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는 최근에 엔비디아, 여기도 자체 LLM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여기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도 독자적인 또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표는 최근 1년 동안 오픈 AI가 투자한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뭐 이게 주로 시리즈 투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P투자 업체의 사업 내용입니다. 제가 앞단에서 AI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의료, 법률,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바로 투자를 해서 자기 생태계 안에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챗 GPT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챗 GPT 스토어라 그래서 본인의 LLM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의 에코시스템이 여러분들한테도 조만간에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두 가지가 글로벌 M&A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의 강자, 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이런 회사들이겠죠.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저 인프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여력도 있어서 뭐 남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코GPT 등등을 이미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 다만 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좀 한국의 M&A의 특징은 미국과 틀리게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글로벌로 그 분야. 여기에 대한 투자까지 풀스택으로 좀 손을 뻗치고 있다가 글로벌과의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필요사라는 AI 페미니스트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고요. 추가로 카카오도 리벨리온, SK텔레콤은 사피온, 그리고 KT도 역시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저거를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는 그림으로 투자도 하고 자기 본인의 비즈니스 좀 더 확대하는 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대차조차도 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팹리스 업체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M&A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M&A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M&A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는 공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는 거는 꽤나 높은 확률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는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점프인해서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실 아까 오픈 AI 기업 밸류 10개월 만에 3배가 된 거 보셨죠? 그 금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벌써. 그러면 그렇게 고밸류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기엔 늦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에서도 아직 AI 골드러시라는 말을 공공연히 쓰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할 수 있는 영역들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고민을 하시고 뭐 들어가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오픈 AI 한국에서도 서비스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한글도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은 뭐 그럼 별로 투자할 게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글이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유럽에는 그런 검색 회사가 없어서 반독점법 등등 이슈가 생기면 항상 구글을 어떻게든 뭐 후려치려고 하죠.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구글 서비스를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서비스 물론 좋아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에 맞게 소구하는 좀 더 특화된 서비스에 좀 더 열광하는 편이거든요. 그 시장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장만 어느 정도 먹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의 또 추가적인 니치 마켓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세 번째 생각이고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애플리케이션들, 이건 약간 너무 VC들의 영역 또는 소규모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정도 투자로 만족을 못 하실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생태계 피라미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한국의 트렌드에서 팁을 이미 드렸습니다. 좀 더 바닥까지, 백엔드에 더 끝까지 내려가셔서 검토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엔비디아 공급이 딸린다고 난리치고 있죠. 하이닉스, 어차피 엔비디아 칩은 어차피 하이닉스 HBM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또 직접 투자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저는 AI에 관련돼서 아까 하이닉스 HBM이라든지 팹리스 회사라든지 이런 좀 더 바닥까지 내려가는 백엔드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좀 더 리스크는 적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자금도 좀 더 대규모가 들어가고 이런 투자할 대상들이 분명히 여러 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AI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좀 궁금하신, 제가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잘 팔로우해서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표 파트너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이 남았는데 다들 집중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물도 한 모금 드시고, 지금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스트레칭 하실 분들은 지금 잠깐 하시고요. 예. 먼저 이제 마지막 세션은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 핫 섹터 M&A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져봤는데요. 저희 PwC 글로벌에서는 매년 저희 산업 분야를 7개로 나누어서 글로벌 M&A 인더스트리 트렌드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7개 산업 분야 전 분야를 다루면 좋겠지만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2024년도에 두 가지 섹터를 뽑아봤는데요. 그 에너지 부분과
산업재 및 자동차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에너지 트랜지션 센터의 서용태 파트너님께서 에너지 트랜지션을 향한 에너지 산업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세지 부스터 시작되었었는데요. 장시간 동안 이거 들으시느라고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 3일에서 에너지 트랜지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서용태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내방하셔서 그 2024년도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돼서 같이 호흡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향후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로는 에너지 트랜지션의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 챕터를 통해서는 그 무탄소 에너지를 지향하는 에너지 트랜지션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 및 투자해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바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대다수의 기업 국가들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탄소 발생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략뿐만이 아니라 ICT 기술 융합을 통한 그 에너지 최적화 아니면 모빌리티라든지 기계 설비의 운전을 위한 전기화 아니면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구체적인 그 수단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서 기존 인프라 시설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저감하거나 아니면 제거 또는 수소 경제 생태계의 형성, 자동화 및 지능형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계획을 통해서 2050년도까지 국가별 기업별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 그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나 암모니아로의 연료 전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이 그 주요 감축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트랜지션을 달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를 제가 5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기기의 사용 및 이를 통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탄소에 대한 배출 감소, 절감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 투자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거와는 다르게 실제 그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직접 그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 전환의 강화, 그리고 에너지 전송 및 운송 관련된 안정성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이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분인데 디지털화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이 5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에너지 무탄소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최근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 9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무탄소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가동입니다.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 기반을 통해서 에너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지금 마련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3년마다 한 번씩 개편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중치의 개편, 이 부분을 통해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런 공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용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촉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재생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랑 분산형 전환에 관련돼서 과거에는
산 지역이나 아니면 바닷가 지역에서 이제 큰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이 돼서 수요지인 수도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의 그런 낭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직접 수요지에서 전기를 생산을 한 다음에 한전을 통한 전기에 공급받는 게 아니라 직접 PPA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그런 걸 이제 요즘에 최근에 직접 PPA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전력망에 대한 사용료를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해상 풍력의 대규모 특별법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무탄소 에너지를 달성함에 있어서 해상 풍력을 통한 그런 탄소 절감의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추진입니다. 간단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증설을 하게 되면 빠르게 신재생 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재가동 및 확대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원전이 생각보다는 탄소에 있어서는 저감이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의 재활성화 관련된 법령들이 속속 이제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정수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도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청정수소 발전에 대한 입찰 시장이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현재는 에너지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강화와 수소 암모니아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 이행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유관 산업 그리고 기업들의 M&A 트렌드와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투자 현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LNG 트랜지션의 달성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도에는 경제 여건의 악화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에너지 생산이나 소비에서의 디지털화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큰 흐름이 에너지 업계에서의 트렌드로 많이 변화되었던 의미 깊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몇 년간에는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분에서 대기업 위주의 사업 개편 추진이었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PE 등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의 활발한 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가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 관점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아니면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투자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각광받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지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에너지 트랜지션을 위한 PE 업계에서의 자금 유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LNG 트랜지션 관련된 부분에 투자 펀딩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당량의 드라이 파우더가 남아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유관 산업들, 예를 들면은 충전 설비라든지 충전소, ESS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송전망이라든지 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이나 변전 관련된 시설들이 전부 다 이제 민영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한전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산형 전원의 그 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향후에 송전망이나 배전망 관련된 부분도 지금 발전 시장이 민영화가 된 것처럼 일부 개방이 될 것으로 그 전문가들은 좀 일부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PE들도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돼서 투자 규모 비중 확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투자 범위도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무탄소 에너지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 프로젝트의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트랜지션을 위한 투자 대응 전략입니다. 저희 PwC에서는 매 연도마다 그 글로벌 CEO 서베이라는 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말에 이 부분을 수행을 했고요. 그 조사 결과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인 갈등, 뭐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그런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들과 이에 따른 거시 경제의 그 불안정성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조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당장 단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5년 내에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트랜지션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를 꼽는 데에는 모두 다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트랜지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보다도 절실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그 플랜을 위한 산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무탄소 발전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소 중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에 대한 도입 그리고 저장 그거에 대한 활용 그리고 청정수소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 위주로 그 해외에서 암모니아를 도입을 해서 터미널을 저장하고 이거를 운반 및 활용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플랜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탄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탄소는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탄소 포집이나 저장, 활용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뭐 자원 순환, 뭐 리사이클링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다 쓰고 난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 대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처리 그리고 폐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핵심 강물로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니켈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무탄소 발전이라든지 리사이클링 분야가 주요하게 투자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탄소 저감 및 리사이클링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에너지의 핵심인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이 주요한 투자처로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일단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시장은 PET 중심으로 연평균 7%로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화를 통한 에너지화, 그리고 탄소 포집, 단순 소각 매립이 아닌 리사이클링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드스탁에 대한 확보, 그리고 열 분해를 통한 가스화 기설의 우선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향후 폐플라스틱이 열분해를 통한 가스화는 탄소 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 에너지 트랜지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폐플라스틱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대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폐플라스틱은 과거에는 소각이나 매립 아니면 SRF의 연료에 대한 측면으로서만 이제 투자가 되거나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재활용 설비를 통한 자원 선순환 구조로서의 그 확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K 에코플란트라든지 SK 지오센트릭, 그 사면 패키징 같은 기업에서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수 활동이 이루어졌었고요. LG화학이 베올리아나 쿠팡 같은 기업들과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수출 주력 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그 재생 플라스틱을 자사의 제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사용 후 배터리에 관련된 재활용 및 재사용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는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로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중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연평균 18.3%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내에 경제적 내용 연수를 고려했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고려 시에는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 2025년도부터는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그런 일련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 수명이 종료된 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그걸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그 사용 후 배터리의 밸류 체인상 첫 번째로는 전기차 소유주와 아니면 배터리 제조업체로부터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수거, 이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거된 배터리의 선별 작업,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하여 원재료 및 제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밸류 체인상의 그런 투자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서 판매에 앞서서 재사용 배터리의 확보가 매우 밸류 체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사용 후 배터리의 직접 회수 아니면 2차 전지 제조사와 협력해서 스크랩 제품을 확보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의 그런 완성차 업체랑 제휴를 통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업체가 직접 회수하거나 아니면 현대차와 배터리 제조사인 하나큐셀을 제휴해서 ESS 활용을 통한 전력 판매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그 중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트랜지션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경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수소 경제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측면에서 투자의 선점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2027년도부터는 정부가 예측했었던 것 대비 더 빠른 산업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확대, 그리고 상용 수소차의 조기 도입, 그리고 CHPS라고 하는 수소 정책의 정비를 통해서 수소를 혼수하는 LNG 발전소 아니면은 전소 발전소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소가 급격히 증가가 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포스코에서의 수소 생산 공장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내에서의 ESG 기준 강화로 인한 청정 에너지 사용 제품의 그 아리백 관련돼서 이제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인을 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활성화가 급격히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트랜지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환경이라는 부분이 그 뭐 요식행위라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나 아니면 심지어 정부에서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큰 틀에서 산업의 한 축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투자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리고 LNG 트랜지션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3일의 개법인의 LNG 트랜지션 센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글로벌리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해서 저희 에너지 섹터의 전문가이신 서용태 파트너님이 역시 프로페셔널하게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해 주신 마지막 주제인데요. 저희
그 로보틱스가 이끄는 산업재 및 자동차를 주제로 저희 모빌리티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곽윤구 파트너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인데요. 뭐 조금 이제 이 사정이 있어서 자리에 드시는 분도 조금씩 보이시는데요. 저는 조금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일 PwC 딜에서 모빌리티 팀 리더를 맡고 있는 곽윤구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가 산업재 및 자동차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핫한 주제 중 하나인 로보틱스 산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로보틱스가 요즘 왜 화두인지, 그리고 주요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보틱스 산업 내에서의 유망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유망 분야별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로보틱스로 들어가기 전에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 내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동차, 조선, 건설, 뭐 제조 기계와 같은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의 주요 이슈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이제 공통된 이슈들이 에너지 트랜지션,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에너지 트랜지션은 좀 전에 서영태 파트너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 두 번째 그 이슈, 핫 이슈인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핵심 요소,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산업화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둬왔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계속 지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계공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공지능 AI의 발전이 로봇에 지금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은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 이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대표적인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그 서비스 로봇은 이 제조 현장에 투입된 로봇 외에 다른 로봇들을 다 이제 총칭하는 분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로봇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물류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뭐 기타 이제 뭐 소셜 로봇 등이 이제 있습니다. 이 로봇 중에서 이 두 가지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는 서비스 로봇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서비스 로봇은 용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좀 국한해서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 출산율 감소나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를 이미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생산 효율화를 위한 로봇의 사용 확대가 이미 이제 불가피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더 이제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은 로봇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례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로봇 활용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1년에 한 50억 개 이상의 물건이 이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50억 개 이상의 물건 중에서 75%가 현재 로봇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요. 그 물류센터 내에서 활용되는 로봇의 종류는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송 로봇, 두 번째는 택배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분류 로봇,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송 로봇을 보시면은 이송 로봇은 크게 이제 AGV라는 정해진 경로만 다니는 로봇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을 거기다가 추가한 AMR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키바라는 AGV를 그동안 활용을 많이 해왔는데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기능이 더해진 프로메테우스라는 로봇을 추가로 도입해서 현재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요, 이 정확도, 정밀도가 밀리미터급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 모양이 이제 이 물건이 담겨진 카트인데요. 이 카트 밑으로 로봇이 찾아 들어가서 이 카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트럭까지 이렇게 이동해서 운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기타 장애물이나 작업자 등은 알아서 다 피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정도의 로봇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이 분류 로봇 스페로우라는 로봇은 원래 기존에 이제 이런 종류의 로봇이 갖고 있던 한계가 뭐냐면은 어떤 표준화된 규격의 물건,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규격을 입력해 놓으면 그 종류의 물건만 이렇게 옮겨서 이동을 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로봇은 이제 비전 센서를 달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센서를 통해서 이 물건의 뭐 질량, 무게라든지 크기, 뭐 종류 등을 식별해 가지고 그에 맞는 이제 그 힘을 이제 줘서 이 물건을 집어 올리는 거죠. 정확히 집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흡착식으로 해서 그리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인 디짓은요, 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휴머노이드라 하면 이제 인간과 유사한 로봇인데 이족 보행을 하고요, 두 팔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0대 가량의 이 휴머노이드가 현재 이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는 다른 이제 로봇들과 대비해서 좀 더 복잡한 그 임무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 이런 그 로봇 활용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바깥에서 고객들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단계에서도 무인 배송 로봇을 활용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이 중단돼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로 좀 돌아오면요, 국내 기업들은 뭐 또 이미 이제 그 특히 이제 제조 현장에서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산업용 로봇들은 많이 이제 확산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류 대기업들 중심으로 그 아까 보셨던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류 로봇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주요 물류센터에서 AGV나 AMR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이제 도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쿠팡도 마찬가지로 택배 분류나 이송에서 이 물류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 그룹의 어떤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이제 지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유튜브에 알려진 동영상은 이제 이족으로 보행하면서 뭐 춤도 추고 뭐 점프도 하고 뭐 덤블링도 하는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 로봇 외에도 지금 아까 잠깐 소개드린 적이 있는 물류 로봇, 스트레치라는 물류 로봇을 개발해서 향후 3년간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DHL 물류센터에 이미 투입하기로 이제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물류 로봇은 아까 아마존의 프로메테우스처럼 그 비전 센서를 달고 있고 AI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물건을 식별해서 분류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외에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위아에서는 2024년부터 미국의 전기차 공장 그리고 현대 모비스의 공장 라인에 물류 로봇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잠깐 CES 얘기가 나왔었고 많이 언급됐는데요. 올 2024년 CES의 화두는 AI였습니다만은 뭐 AI와 가장 뭐 핵심적으로 연계된 것이 이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CES 2024에 이제 전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아페트로닉스라는 업체에서 이제 출품한 로봇 레스토랑 플랫폼인 로웍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그 재료를 이렇게 손질해서 채워 놓으면 혼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혼자서 이를 조리를 해서 서빙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고요. 1시간에 60인분의 식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아마 조만간 식당에서 전혀 조리사나 종업원이 없는 식당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그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에서 출품한 이제 오스카라는 재활용 분류 로봇입니다. 이 재활용 분류 로봇은 기존의 로봇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뭐 프로메테우스나 아까 뭐 소개드린 스트레치가 비전 센서를 달고 물건을 식별해서 이를 분류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 비전 센서는 현재까지는 매우 이제 비싼 가격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오스카라는 로봇은 비전 센서 없이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퍼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물건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 전류값을 가지고 이 물건의 이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식별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해도 물건을 식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로봇입니다. 그 외에도 뭐 칵테일 제조 로봇이나 뭐 수영장을 청소하는 로봇, 뭐 바리스타 로봇, 뭐 다양한 로봇들이 출품됐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보셔서 별로 놀라운 로봇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소개드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이 재활용 로봇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 뭐 캔인지 유리병인지 등을 이게 그 그리퍼가 집어서 식별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따라 버린 다음에 그 캔은 캔 칸에 뭐 플라스틱 병은 플라스틱 병 칸에 이렇게 분류해서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보틱스의 분야 중에 그럼 이 M&A 관점, 투자 관점에서 어떤 분야가 유망한 분야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인데요. 이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 전통적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협동 로봇이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협동 로봇과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비교를 하자면은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이제 소형이고 가볍고요. 그리고 근로자하고 작업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별도의 펜스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별량 생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전통 산업용 로봇은 저 로봇에 맞춘 공정과 설비가 따로 필요한데 이 협동 로봇은 기존 공정과 설비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런 그 장점들 때문에 많은 장점들 때문에 앞으로 이 협동 로봇이 많이 각광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규모도 뭐 2020년부터 25년까지 연간 한 4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 협동 로봇은 주로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을 하던 업체들이 많이 이제 그 진출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 시장은 빅4, 즉 뭐 ABB, 환학, 야스카와 전기, 쿠카 등의 업체들이 이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업체들도 협동 로봇을 합니다만은 협동 로봇 시장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덴마크 업체가 점유율 40%로 현재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만이나 일본, 한국 업체들이 그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점유율이긴 하지만은 뭐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존에 이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면서 그 대기업에서 이제 캡티브 수요 중심으로 이제 이 투자를 해오던 그 두산 로보틱스나 현대 로보틱스, 그다음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등이 주요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드는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로봇 분야 중에서는 물류 로봇이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서비스 로봇들도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용화가 개시됐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게 이 물류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은 결국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면서 이 물류를 자동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점차 증대했기 때문에 이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류 로봇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GTP, 뭐 GTR, 뭐 AMR, LPR, ASR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에 대해서 분류를 한 건데 이 중에서도 이제 물류를 이송하는 데 이용되는 로봇. 아까 뭐 소개해드린 AGV, 여기는 AGV는 없지만은 AGV나 AMR 이 이제 그 이송 로봇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송 로봇이 아마도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 분야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AGV를 대체한 AMR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이송 로봇이 앞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물류 로봇 중에서도 AMR의 시장 규모와 성장 그 전망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글로벌리는 50%가 넘는 성장률을,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거의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 관련해서 주요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는 그 아까 보여드린 아마존이 갖고 있는 아마존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회사는 오므론, 그 외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클리어 패스, 그다음에 인도의 그레이 오렌지가 있고요. 중국의 긱플러스 같은 각국별로 주요국별로 이런 로봇들이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한화나 마로 로봇, 엔스퀘어, 유진 로봇 등이 이 물류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망 분야는 당연히 이런 그 로봇의 어떤 제조 그가 늘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기 마련이고요. 이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을 보시면 주요 구성 부품을 보시면은 왼쪽에 조금 로봇이 좀 우습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뭐 다양한 부품들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의 구동이나 기능 고도화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이 관절 부품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절 부품은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은 감속기와 서버모터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부품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감속기와 서버모터는 굉장히 이제 이 로봇에서 핵심 부품인데요. 이 부품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유럽과 일본 업체들, 특히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 국내 업체들이 이 일본 제품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조만간 아마 국산 제품들이 일본 제품들을 대체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M&A 전략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 분야인데요. 협동 로봇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 협동 로봇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이제 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제조업체들은 규모가 이미 크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대기업, 국내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 계열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제 캐펙스를 해야 되고 또 해외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업체들도 인수 합병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이런 그 지속적인 펀딩 니즈나 그다음에 IPO 니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뭐 그 소수 지분 투자에 대한 기회는 지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런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에 납품하던 국내 부품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품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제조업체들보다는 규모가 적고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한다든가 어떤 영업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은 한계에 직면한 업체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인수합병이나 바이아웃 투자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대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양 소주지분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소수지분 플러스 M&A 기회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이제 뭐 협동 로봇의 납품 사례나 투자 사례는 오른쪽에 뭐 보시는 바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 로봇인데요. 물류 로봇은 그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 분야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글로벌 업체나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벤처 투자 성격의 소수지분 투자나 아니면은 조인트 벤처 또는 뭐 M&A 아니면 전략적 제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로봇 시장에서는 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더 소프트웨어나 상위 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전체적인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의 통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거나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 관련해서는 요약하자면은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고, 그 외 소프트웨어나 그 시스템 업체에 대해서는 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요약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부품 산업인데요. 부품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제 일본 유럽 업체들이 아직은 과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감속기나 서버모터 분야에서는 더한데요. 이쪽에서 이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제 강소업체, 기술업체를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일본 업체의 장벽을 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봇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들의 어떤 그 국산화, 부품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조만간 아마 이런 그 기술들이 빛을 보는 그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은 경우는 뭐 감속기를 개발한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 뭐 상용화나 양산을 해서 본격적인 매출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국내 투자 사례의 뭐 첫 번째 보이는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원래는 승강기용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해서 이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성과가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아마 저렇게 새로 신규 자금이 들어가고 아마 대주주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 회사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좀 짧은 시간,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경과를 했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저한테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해서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받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 궁금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로봇 분야 M&A 관련해서 곽용구 파트너의 그 고견을 잘 들은 것 같고요. 예,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세미나에서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딜 부분에 그 민준선 부대표님의 클로징 마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일 딜 부문 민준선 부대표입니다. 먼저 2시간에 가까운 본 세미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3일이 근본 M&A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같이 했던 M&A 시장의 참여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작게나마 M&A 시장의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저희 3일의 생각을 공유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이라 행사 진행이나 내용에 있어 부족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양해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3일은 한국 M&A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그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입장하실 때 나눠드렸던 소정의 선물이 있는데 꼭 잊지 말고 챙겨가 주시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안내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저희 주차 등록과 관련해서 AI 시대에 걸맞게 저희가 배포해드린 그 순서지에 QR 코드가
했습니다. 그 벌써 의미 없다고 막 버리시면 안 되고 그 QR 코드 인식을 통해서 차량 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이제 피드백 이메일을 보내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이메일로 회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M&A 세미나를 마치겠고요.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